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이준호라고 합니다. 올해 31살이고요.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저희 집은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가정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니고 계셨어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곳에서의 추억들은 지금도 제 마음 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3명이 함께 해운대 바닷가로 나들이를 갔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을 걸으셨고, 어머니는 항상 맛있는 김밥을 싸오셨죠. 바다를 바라보며 김밥을 나누어 먹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가끔 저를 어깨에 태워주시기도 했는데, 그때 보던 넓은 바다의 풍경은 지금도 생생해요. 저녁에는 거실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보드게임을 하곤 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일부러 져주시기도 했고, 어머니는 웃으면서 아버지를 혼내셨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당시엔 모든 가정이 다 이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부산의 한 중견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셨어요. 성격도 온화하시고 저에게 화를 내신 적도 거의 없었죠. 가끔 제가 말썽을 부려도 타이르듯이 설명해 주시곤 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집 분위기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항상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고, 숙제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셨죠. 가끔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며 웃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밝고 예뻤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던 시절이었죠. 아버지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자장가, 가족끼리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들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변화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서서히 시작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받았을 뿐, 우리 가정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화로웠던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행복이 사실은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죠.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어머니의 포근한 품,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느꼈던 그 안전함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변화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여동생인 고모가 이혼을 하면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였죠. 고모는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처음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모도 혼자 되시니까 외로우실 테고, 그래서 자주 저희 집에 오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모는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마트에 장 보러 나가시거나 동네 사람들과 만나러 나가실 때마다 타이밍을 맞춰서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없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뭔가를 속삭이곤 했죠. 저는 아직 어렸으니까 그냥 어른들끼리 하는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모가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계속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밖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부풀려서 말씀하셨던 거죠. 고모는 자신의 결혼이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와 질투를 어머니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고요. 처음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비난조에 말을 하셨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친구들과 만나고 오신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왜 집안일을 제쳐두고 나갔냐며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그날은 아버지가 회식이 있다고 하셔서 어머니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신 건데 말이에요. 어머니는 당황스러워 하시면서도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하셨어요. 집안일도 다 마치고 나갔다고, 아버지가 늦는다고 하셔서 친구들과 만났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의심은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고모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밖에서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식의 말을 계속 흘리고 다녔던 거예요.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어머니는 그저 가끔 동네 아줌마들이나 옛 동창들과 만나서 차나 마시고 오는 정도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말투도 날카로워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와 정말 다정하게 대화하셨는데 이제는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버지는 술도 자주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고모가 심어준 의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는 날이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그날의 기분을 살피느라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일단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지 않으신 날에는 괜히 건드렸다가 화를 낼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안이 왜 이 모양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다른 집 아내들은 남편이 들어오면 반겨주고 밥상도 따뜻하게 차려준다면서 어머니를 비난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따뜻하게
준비해놓고 계셨거든요. 아버지의 눈에는 그런 정성이 보이지 않으셨나 봐요. 그날 밤 처음으로 집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봤는데 아버지가 식탁 위에 그릇을 바닥에 내던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깨진 조각들을 치우고 계셨는데 손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집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아직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얼굴에 작은 멍이 있는 걸 봤어요. 어머니는 제가 묻자 어제 부엌에서 넘어져서 그렇다고 웃으며 대답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들었던 소리들, 아버지의 고함 소리, 뭔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들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진실을 숨기려 하셨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어린애였지만 어머니가 혼자 고통받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아버지의 폭력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고 고모는 여전히 주말마다 찾아와서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아버지 귀에 속삭였어요. 어머니가 화장을 진하게 한다느니 밖에서 어떻게 다닌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죠. 사실 어머니는 화장을 거의 안 하셨어요. 가끔 입술에 연한 립스틱 정도 바르는 게 전부였는데 고모는 마치 어머니가 요란하게 꾸미고 다니는 것처럼 부풀려서 말했나 봐요. 아버지는 그런 고모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셨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향한 의심과 분노가 커져갔어요.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아버지의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술을 마시면 거의 반드시 어머니를 괴롭혔고 물건을 던지는 일도 잦았어요. 고모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죠. 여자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지게 끔찍한 말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매일 밤벽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 너무 어렸거든요. 아침이 되면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은 미소로 저를 깨우셨어요. 저를 위해 힘을 내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끔 선글라스를 쓰고 계실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야 그게 멍을 가리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고모가 또 찾아와서 어머니가 집 밖에서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봤다며 아버지를 자극했거든요. 사실 그 남자는 어머니의 사촌 오빠였어요. 우연히 근처에 오신 김에 잠깐 만나신 건데 고모는 그걸 완전히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눈앞에서 어머니를 때리셨어요.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뛰어들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손이 제 뺨을 스쳤어요. 얼얼한 통증보다 더 큰 충격은 아버지가 저마저 때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아버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셨고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을 때 저는 오히려 더 큰 결심을 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겠다고 어른이 되면 꼭 어머니를 이곳에서 구해내겠다고 말이에요. 그 결심은 제 삶의 목표가 됐어요.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면 어머니와 함께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중학교 내내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가면 아버지와 마주칠 일도 적었고 무엇보다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어머니가 행복해 하셨거든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꼭 좋은 대학에 가서 멋진 사람이 되라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어머니는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부터 저를 보호하셨고, 저는 언젠가 어머니를 구해내겠다는 희망으로 매일을 살았어요. 그 희망이 없었다면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침 일찍 등교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생활이 반복됐죠.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주말이면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셨어요.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아냐면서 다 저희들 때문이라고 소리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올 것 같으면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해 두시고 집안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두셨거든요. 고모는 여전히 주말마다 찾아와서 아버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 할머니처럼 강하게 키워야 한다느니 왜 이렇게 무능한 여자와 사는지 모르겠다느니 하는 끔찍한 말들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공허해져 가는 걸 봤어요. 한때는 밝게 빛나던 그 눈동자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죠. 대학에 가기 전에 어머니를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근처 편의점에서 몇 시간씩 일했고 주말에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모든 돈을 모아서 비상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른 지역의 월세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고3이 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버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도. 수능은 잘 봐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명문대에 진학하길 원하셨어요.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대학을 바라셨죠. 고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집안에서 첫 서울대생이 나와야 한다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제 계획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서 어머니와 함께 도망치는 것이었거든요. 매일 밤 학교 도서관에 남아 공부하는 척하면서 취업 정보를 찾아봤어요. 고졸로 갈 수 있는 일자리, 기숙사가 제공되는 공장, 야간 대학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등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어요. 동시에 우리가 살 집도 알아봤죠. 아버지와 고모가 찾기 어려운 먼 지역이면서도 저렴한 월세방이 필요했거든요. 친구들이 대학 입시 원서를 준비할 때 저는 이력서를 준비했어요. 경력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학교 성적은 우수했고 컴퓨터 자격증도 몇 개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죠. 아르바이트도 계속했어요. 편의점 알바가 끝나면 배달 알바를 했고 주말에는 전단지 배포도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무리하게 일하는 걸 걱정하셨지만 저는 대학 갈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안심시켰어요. 반은 거짓말이었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건 탈출 계획의 위장막이었으니까요. 9월에 수시 원서를 넣을 때가 왔어요. 아버지는 서울의 명문대들을 지원하라고 했지만 저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대학들을 몇 군데 지원했어요. 진짜로 갈 생각은 없었지만 수시에 합격하면 아버지의 의심을 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제 원서를 보고 화를 내셨어요. 지방대가 장학금을 더 많이 주고 취업률도 괜찮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서울 대학들을 몇 군데 더 지원해야 했어요. 어차피 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냥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였어요. 10월부터는 취업 준비도 본격화했어요. 인터넷으로 지원서를 보내고 간단한 전화 면접도 몇 번 봤어요. 대부분 거절당했지만 두 군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하나는 울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창원의 기계 공장이었어요. 두 곳 모두로 기숙사를 제공했고 학력에 상관없이 뽑는다고 했어요. 저는 울산 쪽을 선택했어요. 부산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아버지가 쉽게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부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낯선 곳이어서 숨어 지내기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는 매일 밤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대학에 가길 원하셨지만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어요. 대신 걱정이 많으셨죠. 어머니는 본인은 괜찮으니 제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어머니를 이 지옥에서 구해내는 것이 제 최우선 과제였거든요. 11월에 수능이 다가왔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수능을 망치면 아버지가 의심할 테니까요. 시험 당일 최선을 다했어요. 수능이 끝난 후 친구들은 모두 놀러 다니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어요. 도망치기 위한 돈이 더 필요했거든요. 11월 말 수능 성적이 나왔어요. 예상대로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상위 10% 안에 들었죠. 아버지는 기뻐하며 서울의 명문대에 정시로 지원하라고 했어요. 저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지만 원서는 내지 않았어요. 어차피 2월이면 이 집을 떠날 계획이었으니까요. 12월부터 어머니와 저는 조금씩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싸면 아버지가 눈치챌 수 있으니 조금씩 중요한 것들만 준비했죠. 어머니의 통장과 옷까지도 조금씩 준비했어요. 울산 공장에서는 1월 초에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바로 수락했어요. 그리고 월세방도 인터넷으로 계약했어요.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겐 천국 같은 곳이었죠. 보증금 350만 원은 제가 모은 돈으로 충당했어요. 1월 초 아버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가 대학 원서를 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대학 원서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에 지원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캐묻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졸업식 날짜가 2월 10일로 공지됐어요. 저는 어머니와 계획을 세웠어요. 졸업식 다음 날인 2월 11일 아버지가 출근한 후 바로 집을 나서기로 했죠. 울산까지 가는 기차표도 미리 예매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제 방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학교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2월 초 아버지는 결국 제가 대학 원서를 내지 않았다는 걸 알아냈어요. 대학 측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와 저와 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부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직접 말했고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에게 손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급히 저를 감싸 안으며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곧 어머니에게로 분노를 돌렸어요. 모든 게 어머니 탓이라며 어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날 밤 저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출근하면서 어디를 가든 찾아내서 데려오겠다고 경고를 남겼어요. 저는 두려웠지만 결심을 굽힐 수 없었어요. 오히려 계획을 앞당겨야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학교에 가서 사물함에 보관해둔 서류들을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셨고, 저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말했어요. 창피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선생님은 제게 학교에 있으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 연락해 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울산에 직장도 구했고 집도 구했다고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고 비상금으로 쓰라며 용돈까지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학교가 끝난 후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약속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지만 저를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오늘 일찍 들어온다는 소식에 저희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원래 내일 타기로 예약한 기차 대신 오늘 떠나는 기차를 타야 했어요. 다행히 기차표는 구할 수 있었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아버지가 추적해 올까 두려웠거든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떨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이제 자유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제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눈빛에서 두려움과 함께 희망도 볼 수 있었어요. 드디어 기차가 도착했고 저희는 서둘러 탑승했어요.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행복이 없었으니까요. 울산으로 가는 3시간 동안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의 삶, 공장에서의 일, 어머니와 함께할 새로운 일상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드디어 저희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울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미리 계약해둔 원룸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울산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어요. 월세는 비쌌지만 전세금이 없어서 저희에게는 딱 맞는 조건이었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열쇠를 받고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한참 동안 방 안을 둘러보셨어요.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난 진정한 쉼터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저는 웃으며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어요. 첫날 밤 저희는 근처 편의점에서 산 라면으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어요. 아직 냄비도 수저도 없었으니까요. 컵라면을 먹으며 저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어머니의 일자리, 제 공장 출근, 날짜 등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지만 저는 정말 괜찮다고 말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을 다닐 수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고함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흐느낌 없이 조용한 밤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꿈꿔왔던 평화가 드디어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학교에 가서 사물함에 보관해둔 서류들을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셨고, 저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말했어요. 창피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선생님은 제게 학교에 있으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 연락해 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울산에 직장도 구했고 집도 구했다고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고 비상금으로 쓰라며 용돈까지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학교가 끝난 후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약속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지만 저를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오늘 일찍 들어온다는 소식에 저희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원래 내일 타기로 예약한 기차 대신 오늘 떠나는 기차를 타야 했어요. 다행히 기차표는 구할 수 있었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아버지가 추적해 올까 두려웠거든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떨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이제 자유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제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눈빛에서 두려움과 함께 희망도 볼 수 있었어요. 드디어 기차가 도착했고 저희는 서둘러 탑승했어요.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행복이 없었으니까요. 울산으로 가는 3시간 동안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의 삶, 공장에서의 일, 어머니와 함께할 새로운 일상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드디어 저희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울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미리 계약해둔 원룸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울산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어요. 월세는 비쌌지만 전세금이 없어서 저희에게는 딱 맞는 조건이었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열쇠를 받고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한참 동안 방 안을 둘러보셨어요. 지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난 진정한 쉼터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저는 웃으며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어요. 첫날 밤 저희는 근처 편의점에서 산 라면으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어요. 아직 냄비도 수저도 없었으니까요. 컵라면을 먹으며 저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어머니의 일자리, 제 공장 출근, 날짜 등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지만 저는 정말 괜찮다고 말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을 다닐 수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고함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흐느낌 없이 조용한 밤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꿈꿔왔던 평화가 드디어 찾아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생필품을 사고 간단한 가구도 구입했어요. 작은 식탁과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을 샀어요. 모두 중고품이라 값은 싸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죠. 2월 15일, 저는 드디어 공장에 출근했어요.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월급은 괜찮았어요. 특히 잔업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기에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늘 아버지가 찾아올까 두려움에 떨기도 했지만 그래도 평화로웠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제대로 인사도 못 하고 떠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쯤은 감수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안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희가 도망친 후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미성년자 유괴로요. 하지만 제가 이미 성인이었고 어머니도 자발적으로 집을 나온 것이기에 경찰도 특별히 수사를 하지는 않았대요. 그래도 저희는 항상 조심했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주소지도 바꾸지 않고 가능한 한 노출을 피했어요. 울산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저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며 꾸준히 경력을 쌓았고, 어머니도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시작해 지금은 근처 마트에 계산대에서 일하고 계세요. 월급도 조금씩 올라 이제는 좀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비록 여전히 월세이긴 하지만 원룸일 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환경이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병무청에서 온 신체 검사 통지서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이 순간이 올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신체 검사일은 한 달 후로 잡혀 있었고, 장소는 울산 지방병무청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신체 검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내면 어떡하나, 어머니가 아프면 누가 돌봐드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통지서를 못 본 척하고 계속 일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군대에 가지 않으면 병역 기피자가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경찰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어머니까지 함께 발각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어머니와 상의하기로 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역시 어머니도 이 날이 올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두렵다고. 병역 기피자가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어머니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못 해준 게 너무 많다고. 군대도 제대로 못 보내고 하지만 준호야, 엄마는 괜찮다고.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고, 병역의 의무는 꼭 지켜야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신체 검사를 받고 군 복무를 마치고 그 후에 더 멋진 아들이 되겠다고요.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셨고 제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손길에서 저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죠. 병무청에 도착해서 저는 차례차례 검사를 받았어요. 신체 검사, 인성 검사, 면담 모든 과정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결과는 현역 판정이었어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은 약 3개월. 그 후에 입대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결과를 알려드렸을 때 어머니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남은 3개월 동안 저는 어머니가 혼자 지낼 준비들을 해야 했어요. 일단 공장에는 제 상황을 설명하고 군 복무 후 돌아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다행히 공장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군 복무 후 다시 오면 일자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사는 공장 동료인 성민이 형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를 좀 봐달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성민이 형은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그의 아내 수진이 누나도 어머니와 가끔 식사도 하고 지내기로 했어요. 입대 전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밥을 먹으며 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당부를 드렸어요. 제가 없는 동안 몸 건강히 계시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나 고모가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라고요. 어머니는 살짝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걱정 말고 훈련 잘 받으라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입대일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이었어요. 저는 입이 맛없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입대 장소까지 배웅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다른 어머니들이 아들을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도 참지 못하고 우실 것 같았거든요. 집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어요.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아서요. 입대 장소에 도착해서 머리를 밀고 군복을 입고 선서를 하는 과정이 마치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른 동기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주변 상황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초군사훈련이 시작되고 저는 매일매일을 기계적으로 보냈어요. 새벽에 일어나 구보하고 교육받고 사격 훈련하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항상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기초군사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강원도 춘천이었어요. 자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선임의 도움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자대 생활은 훈련소보다는 조금 편했지만 여전히 규칙적이고 단조로웠어요. 다행인 점은 제 상황을 알게 된 선임들과 간부님께서 주말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잘 지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끔 통화 중에 피곤한 목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시면서 혼자 생활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힘든 내색을 안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의 통화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피곤하게 들렸고 말씀도 짧게 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직감적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 물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셨다고 털어놓으셨어요. 다행히 동료들이 바로 도와줘서 큰일은 없었다고 하셨지만 저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어요. 저녁까지 3개월. 저는 거의 매일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다행히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성민이 형수님이 어머니를 위한 영양식을 정기적으로 가져다 드리고 수진이 누나도 자주 찾아뵙는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 스스로도 건강에 신경 쓰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저는 이제 정말 곧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점호를 마치고 취침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내무반의 분주한 발소리가 들렸고 소대장님이 저를 찾으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소대장님이 직접 내무반에 오신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소대장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중대장실에 들어서자 중대장님과 행정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대장님은 제게 앉으라고 하셨어요. 준호야,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고 어머니께서 많이 위급하신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중대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 가서 알게 될 거라고 지금 당장 긴급 휴가를 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신없이 내무반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어요. 동기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기에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말만 남기고 부대를 나섰어요.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터미널까지는 행정병이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는 제게 울산중앙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했고 성민이 형이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버스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온갖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생각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새벽 3시, 저는 마침내 울산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잠도 못 자고 온 데다 극도의 불안감으로 몸이 떨렸지만 어머니가 걱정되어 그런 것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을 찾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성민이 형이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분명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형이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어제 오후 어머니가 평소처럼 마트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아버지와 고모가 마트에 들어왔다고 해요. 어머니가 계산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눈을 부라리며 어머니를 노려봤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뒷문으로 피하려 하셨지만 아버지와 고모는 어머니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미행했다고 해요. 그렇게 집 주소까지 알아내고 어젯밤 갑자기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고모는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감히 도망쳤냐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언어적 폭력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고모는 옆에서 오빠, 저런 여자 가만두면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시킨 년이라며 아버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대요. 이웃의 한 분이 소란을 듣고 살펴보려 했지만 아버지가 위협하자 겁을 먹고 돌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 그 이웃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10분쯤 후에 경찰이 출동했대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대요. 의식이 없었고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고 해요. 성민이 형의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혼자 이런 끔찍한 폭력을 당하셨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와 고모는 황급히 도망쳤다고 해요. 그런데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뛰어들던 고모는 달려오는 트럭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였다는 거예요. 고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아버지는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어머니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뇌출혈이 있었고 갈비뼈도 몇 대 부러졌다고 해요. 게다가 내장 출혈도 있어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중환자실에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는 그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그동안 형이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현재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고 살인미수와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했어요. 고모의 사망으로 인해 상황이 더 복잡해졌지만 목격자들과 증거가 충분해 아버지가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어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온갖 기계와 호스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평소에 따뜻하고 밝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얼굴은 멍들고 부어 있었고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갑고 약한 그 손이 예전에는 얼마나 강하고 따뜻했는지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 강한 척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약하고 작아 보였어요.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현재 구속 상태라고 살인미수, 특수폭행, 가정폭력 등 여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울산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마트 홍보 사진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 사진 속에 어머니가 계산대에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대요. 아버지는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내서 해를 입히려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것은 단순한 가정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틀째 되는 날, 간호사님이 달려와 알려주셨어요. 어머니가 손가락을 움직이셨다고,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환희와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행히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아직 완전히 깨어나신 것은 아니지만 손가락을 움직이고 간단한 명령에 반응하시는 것을 보면 좋은 징후라고 하셨어요. 형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요. 또한 어머니의 회복을 위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돈은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돈에는 어머니의 피와 눈물이 묻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최소 7년에서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또한 출소 후에도 장기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거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저희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고, 그동안 어머니는 평화롭게 회복에 전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고 어머니는 점점 더 나아지고 계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고 짧은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저는 낮에는 어머니 곁을 지키고 밤에는 병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이제 괜찮다고, 아무도 엄마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어머니는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라고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다시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고모에 대해서도 물으셨어요. 저는 고모의 사망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고, 제가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고모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아버지와 함께 도망치다가 길에서 차에 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증오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랬구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모가 저희 가정을 망가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퇴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고 앞으로도 계속 물리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곳에서의 트라우마가 있을 테니까 가능하다면 다른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대답했어요. 성민이 형의 도움으로 울산의 다른 지역에 작은 월세방을 구해두었거든요. 퇴원하는 날,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오셨어요. 아직 걷기가 힘드셨거든요. 밖에 공기를 마시며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괜찮을까라고 물으시는 어머니에게 저는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다고.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새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제가 옆에서 돌봐드릴 것이고 그동안 구직 활동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저희는 함께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퇴원 후 저희는 약 3개월 동안 울산에서 지냈어요.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 물리치료를 받으셨고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 치료도 꾸준히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외출을 두려워하셔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시면서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의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고모의 사망, 어머니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 그리고 이번 사건의 계획성이 인정되어 아버지는 최대형인 12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더불어 출소 후에도 20년간 저희에게 접근할 수 없는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6개월 후 저희는 아예 제주도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주도는 우리 둘 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어머니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서귀포시 근처의 작은 마을에 월세 집을 구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시더니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의 제주도 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서귀포시에 있는 호텔에 취직했고 어머니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동네 꽃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꽃을 좋아하셨는데 이제야 그 취미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거죠. 제주도의 생활은 저희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바라보고 주말에는 오름을 오르며 자연과 함께 호흡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아왔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주도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호텔에서 일하며 혜진이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혜진 씨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저와 어머니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혜진 씨는 제주도 토박이로 저희에게 제주도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고, 때로는 어머니와 함께 정원 가꾸기를 하며 친분을 쌓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혜진 씨와 저는 가까워졌고, 2년 후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혜진 씨의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특히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하셔서 금방 친해지셨고 두 분이 함께 꽃꽂이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서귀포시 외곽에 작은 주택을 마련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살기로 하셨고 저희 집 마당에는 어머니가 직접 가꾸는 작은 정원이 생겼어요. 이제 어머니는 그 정원에서 다양한 꽃과 채소를 키우시면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시고 저와 혜진이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됐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계세요. 특히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와 정말 돈독한 사이가 되셨어요. 두 분이 함께 손주들을 돌보고 요리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물론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저희를 찾아오기도 해요. 어머니는 종종 악몽에 시달리시고 저도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지금의 행복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요. 아버지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고 저희와의 접촉을 시도한 적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증오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더 커요. 자신의 분노와 집착에 갇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일지도 몰라요. 가정폭력은 결코 견뎌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고 용기를 내어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처럼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아내의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는 대학에는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이버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지금은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고 혜진이와 함께 작은 펜션을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꽃집에서 일하시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계세요. 가끔 부산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나면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곳은 저의 고향이지만 동시에 가장 끔찍한 기억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요. 최근에는 어머니가 손주들과 함께 정원에서 꽃을 키우시는 모습을 자주 봐요. 아이들이 어머니께 할머니는 왜 가끔 울어요?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니는 할머니가 행복해서 우는 거라고, 예전에는 슬퍼서 울었지만 지금은 기뻐서 운다고 말씀하세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왜 없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할아버지는 멀리 계신다고 대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해줘요. 아이들은 금방 이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부이니까요. 혜진이와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또 누군가가 저희를 해치지 않을까,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깨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혜진이의 따뜻함과 장인어른, 장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불안감들이 점점 사라졌어요. 장인어른은 종종 저에게 말씀하세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라고요. 준호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고 남편이라고. 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시는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해주세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예전에 그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의 어머니는 당당하고 밝으세요. 꽃집에서 일하실 때도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시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으세요. 특히 꽃꽂이에 재능이 있으셔서 결혼식이나 돌잔치 때 꽃장식을 부탁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저에게 고백하신 일이 있어요. 사실 울산에서 제주도로 올 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곳에서 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주도로 온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주도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 보니 이곳이 정말 저희에게 맞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봄에는
유채꽃밭을 산책하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아이들과 수영하고 가을에는 오름에 올라가서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요. 저는 요즘 종종 생각해요. 만약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어머니는 더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테고, 저도 평생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용기를 내서 탈출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죠.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저희처럼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소중한 건 자유와 평화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사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증거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들은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에게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계시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혜진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소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에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 행복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할머니와 아빠가 어떻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